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인생 후반부에 찾아온 달콤한 유혹과 그 끝에 기다리고 있던 잔인한 배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5년간 성실하게 일했던 회사에서 정년퇴임을 맞이한 그는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자전거 페달을 밟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13살 어린 그녀를 만났습니다. 햇살처럼 밝은 미소와 남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탄력 있는 몸매로 다가온 그녀에게 그는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라 믿었지만 그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파멸의 시작이었습니다. 퇴직금 8억, 그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졌고 살던 아파트마저 날아갔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닥까지 추락한 그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리고 그녀에게 어떤 복수를 했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정년퇴임 시기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59세 박진수는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해방감과 동시에 밀려오는 공허함, 35년간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길을 걸어 출근했던 삶이 이제 끝났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죠. 회사 동료들이 준비한 퇴임식은 따뜻했습니다. 꽃다발과 플래카드, 그리고 오래 함께 일한 사람들의 축하 인사. 하지만 그 모든 게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진수는 텅 빈 기분이 들었습니다. 퇴직금 8억 원이 통장에 들어왔지만 그 돈이 주는 안도감보다는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막막함이 더 컸습니다. 아내는 3년 전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은 미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죠. 혼자 남은 50평 아파트는 너무 넓고 조용했습니다. 첫날 밤 진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죠.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매일 뭘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하나 생각만 해도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매일 TV만 보며 무기력하게 지내던 진수는 문득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10살은 늙어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죠.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뱃살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얼굴색도 칙칙해졌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병들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수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항상 진수를 챙겨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할 일을 만들어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했죠. 그날 저녁 진수는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관리에 좋은 취미활동, 정년 후 할 수 있는 운동, 중년 남성 건강관리법, 여러 검색어를 입력하며 정보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자전거 동호회 카페를 발견했죠.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건강해 보였고 무엇보다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함께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달리는 모습, 카페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진수는 그 사진들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 사람들처럼 나도 건강하게 즐겁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진수는 주저없이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20년 만에 자전거 매장을 찾았습니다. 매장 안에는 온갖 종류의 자전거들이 진열돼 있었죠. 로드바이크, 산악자전거, 하이브리드 자전거, 가격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점원이 다가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거면 이 정도 사양이 적당합니다. 너무 비싼 걸로 시작하시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수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새로 시작하는 건데 제대로 하고 싶어요. 점원의 추천으로 200만 원짜리 로드바이크를 구입했습니다. 장비까지 챙기니 헬멧 30만 원, 자전거복 50만 원, 신발 40만 원, 각종 액세서리까지 총 300만 원이 훌쩍 넘었죠. 하지만 진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같아서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돈을 쓴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었나 싶었죠. 집으로 돌아와 새 자전거를 세워두고
진수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프레임, 깔끔한 디자인, 이 자전거와 함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첫 라이딩 모임 날, 진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긴장돼서 밤새 제대로 잠을 못 잤죠. 샤워를 하고 새로 산 자전거복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뭔가 젊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전거복이 몸에 딱 맞으니 생각보다 체형이 괜찮아 보였죠. 한강 고수부지 집결지에 도착했을 때 이미 2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으로 보였고 다들 능숙하게 자전거를 준비하고 있었죠. 진수는 어색하게 자전거를 세우고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이 모임 회장 최기철이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회장인 60대 초반의 최 회장님이 진수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새로운 회원을 환영한다며 소개 시간을 가졌는데 다들 박수를 치며 환영해줬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새로 오신 박진수 회원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수라고 합니다. 최근에 정년퇴임을 하고 건강관리 겸 자전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였습니다. 진수의 시선이 한 여성에게 꽂혀버린 순간이 회원들이 하나둘 자기소개를 할 때 맨 뒤에 서 있던 한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희입니다. 다들 50대 이상인 회원들 사이에서 유독 젊어 보이는 그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6세라고 했지만 30대 중반처럼 보였습니다. 윤희는 타고난 동안에다 몸매 관리를 철저히 한 듯 했습니다. 키는 165cm 정도, 날씬하지만 건강해 보이는 탄력 있는 몸매였죠. 특히 자전거복이 몸의 라인을 그대로 드러내서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가는 허리와 탄탄한 종아리, 그리고 적당히 볼륨감 있는 곡선이 진수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진수는 자신도 모르게 계속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 여성을 이렇게 의식해 본 적이 없었는데 윤희는 뭔가 특별해 보였습니다. 얼굴도 예뻤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가 그녀의 갸름한 얼굴을 더 돋보이게 했고 화장은 연하게 했지만 원래 피부가 좋은 듯 맑고 깨끗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진수를 사로잡은 건 그녀의 미소였습니다. 밝고 따뜻한 미소, 마치 햇살처럼 주변을 환하게 만드는 그런 미소였죠. 소개가 끝나고 라이딩이 시작됐습니다. 진수는 어색하게 페달을 밟았습니다. 오랜만에 타는 자전거라 몸이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았죠. 다른 회원들은 능숙하게 앞서가고 진수는 점점 뒤처졌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첫날부터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모두에게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그때 옆으로 스르륵 다가온 사람이 바로 윤희였습니다. 처음이시라 힘드시죠? 천천히 가셔도 돼요. 제가 옆에서 같이 갈게요. 윤희가 미소를 지으며 진수 옆에 속도를 맞췄습니다. 진수는 윤희의 얼굴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혀 더욱 생기 있어 보였고 숨을 헐떡이는 모습조차 건강미가 넘쳤죠. 그녀의 배려가 진수에게는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괜찮습니다. 먼저 가세요. 제가 느려서 민폐 끼치는 것 같네요. 진수가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천천히 가는 게 좋아요. 빨리 가면 금방 지쳐서요. 같이 천천히 가요. 그렇게 말하는 윤희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진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강을 따라 30km를 달리는 동안 윤희는 계속 진수 옆에서 함께 페달을 밟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격려해주고 물도 건네주고 땀을 닦으라며 손수건도 내밀었죠. 윤희가 건넨 손수건에서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진수는 그 향기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여성의 향기를 이렇게 가까이서 맡은 게 얼마만인지 몰랐죠. 라이딩이 끝나고 다 같이 아침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윤희는 자연스럽게 진수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정년퇴임하셨다고요. 축하드려요. 이제 자유의 몸이시네요. 윤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진수는 윤희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롭긴 한데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5년 전에 명예퇴직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싶고 시간이 너무 안 가더라고요. 진수는 윤희가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것 같아 신기했습니다. 맞아요. 정확히 그 기분이에요. 시간이 너무 안 가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부인분이랑 함께 사시는 거예요. 진수는 잠깐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윤희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진수의 손을 살짝 만지며 말했습니다.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저도 비슷해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혼자 사는데 이 모임이 큰 힘이 되더라고요. 여기 오면 사람들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외롭지 않거든요. 윤희의 손길에 진수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윤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수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비슷한 처지, 비슷한 외로움, 그리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비슷한 여정. 식사를 마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 윤희가 진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다음 주에도 꼭 나오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윤희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진수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수는 오랜만에 기분 좋은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죠. 그리고 다음 주 라이딩이 벌써부터 기다려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윤희를 다시 보는 게 기다려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아침에 봤던 것과는 다른 생기 있는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때만 해도 이것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파멸로 가는 첫걸음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윤희의 환한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된 의도를, 그녀의 친절한 손길이 치밀한 계획의 일부라는 걸, 그녀의 탄력 있는 몸매와 동안의 얼굴이 중년 남성들을 유혹하기 위한 도구라는 걸 진수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진수는 어김없이 라이딩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윤희는 진수 옆에 있었죠.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매번 반복되니 진수도 윤희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출발 전 회원들이 모여 있을 때 윤희는 항상 진수를 찾아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때세요? 그리고 라이딩 중에도 항상 진수 옆을 지켰습니다. 다른 회원들이 빨리 가자고 해도 윤희는 진수와 속도를 맞췄죠. 진수는 처음엔 미안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윤희가 제대로 운동을 못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윤희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천천히 가는 게 더 좋아요. 회장님이랑 이야기하면서 가는 게 즐거워요. 그런 말을 들으면 진수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누군가 자신과 함께 있는 걸 즐거워한다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진수는 자전거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30km 정도는 무리 없이 달릴 수 있었죠. 그러자 윤희가 제안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실력이 많이 늘으셨는데 우리 조금 더 긴 코스 도전해 볼까요? 50km 정도요. 진수는 자신이 없었지만 윤희가 함께 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50km 라이딩은 힘들었지만 윤희가 계속 옆에서 격려해줘서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라이딩이 끝나고 윤희가 진수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대단하세요. 처음 오셨을 때랑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진짜 멋있어요. 윤희의 칭찬에 진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59세의 나이에 여자에게 멋있다는 말을 들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윤희를 더 의식하게 됐습니다. 윤희가 먼저 개인 연락처를 물어온 건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회장님 혹시 카톡 아이디 알려주실 수 있어요? 평일에도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아는 좋은 코스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진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9세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끼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죠.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느낌,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날부터 둘의 카톡이 시작됐습니다. 윤희는 매일 아침,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엔 잘 주무셨어요. 내일 날씨 좋대요. 라이딩 가실래요? 진수에게 이런 관심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매일 안부를 묻지는 않았죠. 아내와의 관계는 편안하고 안정적이었지만 이런 설렘과 떨림은 없었습니다. 윤희의 메시지는 진수의 하루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고 윤희의 메시지를 보면 하루가 기분 좋게 시작됐죠. 어느 평일 오후 윤희가 제안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한강 나들이 가실래요? 둘이서만요. 진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둘이서만, 그 말이 뭔가 특별하게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윤희와 단둘이 시간을 보낸다는 게 설레고 기대됐습니다. 한강에서 만난 윤희는 평소보다 더 예뻐 보였습니다. 가볍게 화장을 하고 핑크색 자전거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에 진수는 눈을 떼지 못했죠. 윤희의 몸매는 자전거복을 입으니 더욱 도드라졌습니다. 탄탄하게 관리된 종아리의 라인, 가는 허리,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드러나는 건강한 곡선. 진수는 자신이 이런 걸 보고 있다는 게 부끄러웠지만 시선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달리는 동안 윤희는 계속 웃었습니다. 회장님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편안하고 든든하고 왠지 보호받는 느낌이랄까요? 그 말에 진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것, 그게 이렇게 좋은 거였나 싶었죠. 특히 13살이나 어린 매력적인 여성이 자신을 이렇게 필요로 한다는 게 진수의 자존감을 높여줬습니다. 한강변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며 쉬고 있을 때 윤희가 진수 옆으로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윤희의 어깨가 진수의 팔에 닿았고 은은한 향기가 진수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진수는 긴장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윤희는 그런 진수를 모른 척하며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회장님,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한데 이렇게 함께 있으니 좋네요. 진수는 윤희 프로필을 곁눈질로 봤습니다. 갸름한 턱선, 오똑한 코, 그리고 긴 속눈썹. 46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녁 무렵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배고프시죠? 제가 집이 근처인데 제가 저녁 해드릴까요? 제 요리 솜씨 한번 경험해 보세요. 진수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여자의 집에 간다는 게 뭔가 선을 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윤희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윤희의 집은 15평 남짓한 작은 빌라였습니다. 낡고 좁았지만 정갈하게 정리돼 있었죠. 거실에는 작은 소파 하나와 TV가 전부였고 부엌도 아담했습니다. 진수는 윤희가 이런 작은 집에서 산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명예퇴직을 했다면 퇴직금도 받았을 텐데 왜 이렇게 작은 집에서 살까 싶었죠. 윤희는 능숙하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에 제육볶음,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 진수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이런 걸 좋아하는지. 윤희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모임에서 드시는 거 보고 다 외웠죠. 관심 있는 사람은 이런 것도 다 보이잖아요. 관심 있는 사람. 그 말이 진수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윤희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일까? 아니면 그냥 친절한 말일까? 진수는 혼란스러웠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윤희는 계속 진수를 챙겼습니다. 반찬을 집어주고 국을 더 떠주고 물을 따라주고. 진수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깨달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는데 윤희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회장님 사실은요. 요즘 제가 좀 힘들어요. 진수는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윤희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빚이 좀 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업 빚을 좀 남기고 가셨거든요. 그걸 갚느라 명예퇴직금도 다 쓰고 지금은 파트타임으로 여기저기서 일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어요. 이 동호회 회비도 사실 부담스럽지만 이게 제 유일한 낙이라 억지로 내고 있는 거예요. 윤희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렇게 밝게 웃던 그녀에게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어떻게 버텨왔을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이렇게 챙겨준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진수는 무심코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 그 손을 잡으니 더욱 보호해주고 싶었습니다. 힘드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윤희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회장님께 털어놓고 싶었어요. 회장님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서요. 그리고 윤희가 진수를 올려다봤습니다. 촉촉하게 젖은 눈동자, 떨리는 입술,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웠습니다. 진수는 윤희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 여자를 지켜주겠다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희의 눈물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고 그녀의 작은 손이 자신의 손에 닿았던 감촉이 계속 느껴졌죠. 그리고 윤희의 가늘고 탄력 있는 몸매, 건강한 아름다움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진수는 자신이 윤희에게 빠져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59세의 나이에 13살이나 어린 여자에게 마음을 준다는 게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진수는 이 감정이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느끼는 살아있다는 감정, 누군가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 그게 사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진수는 그날 밤 긴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윤희를 도와주기로, 그리고 조금씩 그녀에게 다가가기로. 하지만 진수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였다는 것을. 윤희의 눈물도, 우연한 만남도, 모든 관심과 배려도, 심지어 그녀의 몸매 관리마저도 전부 계산된 연기였다는 것을 윤희는 이미 수십 명의 남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유혹해왔습니다. 동안의 얼굴과 탄력 있는 몸매로 중년 남성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밝은 미소와 세심한 배려로 마음을 열게 하고 눈물과 사연으로 지갑을 열게 하는 완벽한 시스템이었죠. 진수는 그녀의 수많은 먹잇감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윤희를 도와주기로 결심한 후 진수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윤희의 메시지로 하루가 시작됐고 저녁엔 윤희와의 통화로 하루가 마무리됐죠. 처음엔 조심스럽게 식사나 커피를 대접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진수는 더 적극적으로 윤희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도 점점 더 진수에게 의지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제가 파트타임 일 끝나는데 혹시 저녁같이 드실 수 있으세요? 회장님, 요즘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인삼차 좀 달여서 갖다 드릴게요.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진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윤희가 자신을 생각한다는 게 너무 좋았죠. 어느 날 윤희가 감기에 걸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진수는 즉시 약국에 들러 감기약과 영양제를 사들고 윤희의 집으로 달려갔죠. 문을 열어준 윤희는 얼굴이 창백했고 목소리도 잠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까지 안 오셔도 되는데요. 미안해요. 윤희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픈 게 역력했습니다. 진수는 윤희를 눕히고 죽을 끓여주며 간호했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가 아플 때 얼마나 힘든지 너무나 잘 알았기에 더욱 세심하게 챙겼죠. 윤희의 이마에 열이 있는 걸 확인하고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열을 식혀줬습니다. 윤희의 가늘고 하얀 목선을 보며 진수는 더욱 보호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린 여자가 혼자 아프면서
어떻게 버텨왔을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3일 동안 진수는 매일 윤희의 집에 들러 끼니를 챙겨주고 약을 먹였습니다. 윤희가 회복되었을 때 그녀는 진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평생 이렇게 누군가한테 보살핌 받아본 적 없어요. 제 남편도 이렇게까지 해준 적 없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회장님이 제 곁에 있어서 너무 든든하고 행복해요. 저 욕심 좀 부려도 될까요? 계속 이렇게 제 곁에 있어 주실 수 있나요? 진수의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윤희가 자신에게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59세의 나이에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자신을 원한다니 믿기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진수는 윤희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윤희 씨가 필요해요. 저도 외로웠어요. 우리 함께 있어요. 윤희는 눈물을 흘리며 진수의 가슴에 기댔습니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윤희를 안아줬습니다. 가늘고 따뜻한 몸, 진수의 품에 딱 맞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59세와 46세, 나이 차이는 13살이었지만 진수에게는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보다 13살이나 어린 매력적인 여자가 자신을 선택했다는 게 진수의 자존감을 하늘 높이 끌어올렸죠. 진수는 매일 윤희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자전거를 타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산책했죠. 윤희는 진수의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진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죠. 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구나. 59세 남자가 46세 여자친구와 함께 걷는 걸 진수는 윤희에게 선물을 사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꽃다발과 간단한 액세서리였지만 점차 고가의 옷과 명품 가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윤희는 매번 거절했지만 진수가 워낙 하고 싶어 해서 결국 받아줬죠. 제가 받아도 될까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거 몇백만 원 하는 거잖아요. 진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제 돈 쓸 곳이 어디 있겠어요. 당신한테 쓰는 게 제일 기뻐요. 당신이 이뻐지면 제가 더 좋잖아요. 윤희가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 옷을 입으니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탄력 있는 몸매가 고급스러운 옷을 입으니 더욱 돋보였죠. 진수는 윤희와 함께 걸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윤희가 진수를 불렀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회장님, 제가 상의 드릴 게 있어요. 진수는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했습니다. 윤희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은행에 빚이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번 달까지 안 갚으면 제 명의로 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요. 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돼요? 윤희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천만 원이요. 저한테는 너무 큰 돈이에요. 어떻게 모을 수가 없어요. 파트타임으로 벌어서는 이자도 못 갚는데. 윤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윤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돼요. 그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제가 어떻게 그런 돈을 회장님께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냥 털어놓고 싶었던 거예요. 위로받고 싶었던 거지 돈을 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진수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힘들면 저도 힘들어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이에 이런 것까지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진수는 3천만 원을 윤희에게 주었습니다. 윤희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하고 꼭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진수는 괜찮다고만 했죠. 갚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사이에 이런 건 계산하지 말아요. 당신이 편하게 사는 게 저한테 더 중요해요. 그 후로 윤희는 더욱 진수에게 잘해주었습니다. 매일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고 진수의 작은 말 한마디도 기억하며 챙겨줬습니다. 진수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다음날 바로 파스를 사다 줬고 진수가 과일이 먹고 싶다고 하면 제일 좋은 과일을 정성스럽게 깎아서 가져다 줬습니다. 진수는 천국에 온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게 사랑이구나. 이런 게 행복이구나. 매일매일이 즐거웠죠. 6개월이 지났을 때 윤희가 또다시 진수를 불렀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더욱 심각했죠. 회장님, 제가 정말 죄송한데요. 또 도움을 청해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엔 무슨 일이냐는 진수의 물음에 윤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 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대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큰 손해를 본다고 5천만 원만 빌려달라는데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동생이 저 하나밖에 없거든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진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3천만 원에 이어 또 5천만 원, 이미 8천만 원을 윤희에게 쓴 셈이었죠. 하지만 윤희의 눈물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 힘들면 도와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윤희는 진수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마워요. 제가 평생 은혜 갚을게요. 평생 회장님 곁에 있을게요. 동생이 사업 성공하면 바로 갚을게요. 그 말에 진수는 모든 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사랑은 다시 찾기 어렵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리고 윤희가 평생 함께 있겠다고 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윤희의 요구는 점점 더 커질 것이고 결국 진수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이라는 것을. 윤희는 이미 이 시나리오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 점점 큰 돈을 요구하고 마지막엔 부동산까지 뜯어내는 완벽한 시스템. 진수는 그 시스템에 완벽하게 걸려든 또 한 명의 희생자일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윤희의 요청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크고 작은 돈이 필요하다며 진수에게 손을 내밀었죠. 차가 고장났다며 1천만 원, 정비소에서 엔진을 통째로 갈아야 한대요. 동생이 아프다며 2천만 원,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대요. 어머니 병원비로 3천만 원, 요양병원에 모셔야 하는데 목돈이 필요하대요. 진수는 그때마다 망설임 없이 돈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죠. 그리고 윤희는 돈을 받을 때마다 진수에게 더 잘해줬습니다. 진수의 옷을 빨아주고 집을 청소해주고 매일 식사를 챙겨주고 밤에는 다정하게 진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진수는 이런 관계가 너무 좋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을 때 진수가 윤희에게 준 돈은 이미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퇴직금의 4분의 1이 사라진 셈이었죠. 하지만 진수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직 6억이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윤희와 함께라면 돈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한국에 잠깐 들렀을 때 진수의 통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이 돈 다 어디 쓰셨어요? 퇴직금이 2억이나 줄었는데요. 재테크라도 하세요. 이렇게 현금으로만 갖고 계시면 안 되는데요. 진수는 얼버무렸습니다. 뭐 이것저것 필요한데 쓰고 취미 생활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래. 아들에게 윤희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죠. 13살 어린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큰 돈을 쓰고 있다는 걸 아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조심하세요. 요즘 노인 대상 사기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외로운 분들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대요. 진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야. 하지만 진수는 이미 깊은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무렵 윤희가 진수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회장님, 우리 동거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따로 살면 회장님도 외로우시고 저도 회장님이 보고 싶고 같이 살면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수는 기뻤습니다. 윤희가 자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죠. 좋아요. 그럼 제 집으로 오세요. 넓으니까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하지만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집은 너무 크고 아직은 부담스러워요. 아들분도 가끔 오시잖아요. 제가 아직 인사도 못 드렸는데 차라리 우리 새로 작은 집 하나
얻어서 살면 안 될까요? 둘만의 공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진수는 그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소개하기 전에 윤희와 좀 더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죠. 그래서 강남에 전세 2억 원짜리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윤희와 함께 살 보금자리. 진수는 설렜죠. 함께 가구를 보러 다니고 커튼을 고르고 그릇을 사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윤희는 진수의 취향을 하나하나 물어보며 집을 꾸몄습니다. 회장님, 이 소파 어때요? 앉아보세요. 편하세요. 이 식탁은 어때요? 너무 크지 않아요. 둘이 마주 앉아서 식사하기 딱 좋은 크기 같은데. 윤희의 세심한 배려에 진수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자신을 위해 이렇게 신경 쓴다는 게 고마웠죠. 이사를 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윤희가 또다시 심각한 표정으로 진수를 불렀습니다. 회장님, 제가 큰 결심을 했어요. 진수는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했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건가? 아니면 다른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건가? 윤희는 진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요. 제가 평생 회장님의 경제적 도움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제 손으로 돈을 벌어서 회장님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진수는 감동했습니다. 윤희가 이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구나. 자립하려는 의지가 있구나. 존경스러웠습니다. 무슨 사업인데요? 윤희는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건강식품 판매예요. 제가 예전에 잠깐 해봤는데 수익이 괜찮았거든요. 요즘 건강에 관심 많은 분들 많잖아요. 특히 우리 또래분들, 그분들께 좋은 제품 판매하면 돈도 벌고 사람들도 도울 수 있어요. 진수는 좋은 생각이라며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창업 자금이 좀 필요해요. 매장 보증금에 초기 재고 구입비, 홍보비까지 하면 한 5억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5억. 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준 돈과 합치면 거의 8억에 가까운 돈이었죠. 진수는 처음으로 망설였습니다. 5억은 너무 큰 돈 아닐까요? 좀 더 작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1억이나 2억 정도로 시작해서 천천히 키워가는 게 어떨까요? 윤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회장님,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회장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걸 갚으려고 하는 건데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진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큰 돈이라 걱정돼서 그래요.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윤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회장님께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다는 거 미안해요. 그냥 제가 혼자 알아서 할게요. 회장님한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윤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차라리 우리 이렇게 헤어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 회장님께 폐만 끼치는 것 같아요. 진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윤희가 자신을 떠날까봐 너무 무서웠죠. 이 여자 없이 다시 혼자가 된다는 게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아니야, 제가 도와줄게요. 화내지 마요. 제가 돕겠다니까요. 당신 사업 꼭 성공시켜야죠. 윤희는 진수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마워요. 제가 꼭 성공해서 이 은혜 갚을게요. 회장님을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렇게 진수는 윤희에게 5억 원을 더 주었습니다. 이제 통장에 남은 돈은 1억 원 남짓. 퇴직금의 대부분이 윤희에게 간 셈이었죠. 하지만 진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투자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성공하면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윤희가 사업 준비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죠. 매장은 어디에 얻을 거냐고 물어도 아직 알아보는 중이라며 얼버무렸습니다. 재고는 언제 들여오냐고 물어도 업체랑 협의 중이라며 넘어갔죠. 사업자 등록은 했냐고 물으면 이번 주에 할 거라고 미뤘습니다. 석 달이 지나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윤희는 화를 냈습니다. 회장님,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사업이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좋은 매장 찾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좋은 업체 찾는 것도 시간이 걸린다고요. 진수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윤희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죠. 그리고 여전히 윤희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속일 리 없다고, 그녀의 눈물과 미소가 모두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아직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정교한 덫에 완전히 걸려들었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 한 방만 남았다는 것을. 윤희는 이미 최종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수의 아파트까지 손에 넣을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윤희에게 5억을 준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업은 여전히 시작도 하지 않았고 윤희는 준비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죠. 진수도 이제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윤희를 의심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죠. 그러던 어느 날 윤희가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드디어 매장을 구했어요. 완벽한 위치예요. 사거리 모퉁이에 유동인구도 많고 다음 주에 계약하는데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진수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윤희의 사업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죠. 그동안의 걱정이 기우였구나. 역시 윤희를 믿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약속한 날 윤희와 함께 부동산에 갔습니다. 윤희는 그날 특별히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 단정하면서도 여성스러운 옷차림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죠. 그런데 윤희가 갑자기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부끄러운 부탁을 하나 해야 할 것 같아요. 진수는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했습니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과거에 신용불량이었던 적이 있어서 남편 빚 때문에요. 아직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는 매장 계약이 안 될 것 같아요. 회장님 명의로 계약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차피 제가 하는 사업이니 운영은 제가 다 할게요. 단지 명의만 빌려주시면 돼요. 진수는 망설였습니다.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죠. 명의를 빌려주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윤희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희는 진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믿으시죠? 제가 회장님을 속일 사람인가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회장님을 아꼈는데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죠. 그날 진수는 윤희의 매장을 자신의 명의로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 게다가 상가 대출까지 진수 명의로 받았죠. 대출금은 2억 원. 진수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윤희를 보니 그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통장에 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이제 곧 사업이 잘 되면 다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윤희가 진수의 팔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마워요. 제가 꼭 성공해서 회장님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평생 함께 있을게요. 그 말에 진수는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희에게서 연락이 끊긴 겁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고 카톡도 차단됐죠. 진수는 처음엔 무슨 사고라도 났나 싶어 걱정했습니다. 혹시 아픈 건 아닐까? 다친 건 아닐까? 급하게 함께 살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윤희의 짐은 물론 함께 샀던 가구들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죠. TV도, 소파도, 침대도, 식탁도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진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꿈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악몽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텅 빈 집, 그리고 연락이 끊긴 윤희. 진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윤희가 계약했다던 매장으로 가봤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전혀 다른 가게가 영업을 하고 있었죠. 치킨집이었습니다. 진수는 멍하게 치킨집을 바라봤습니다. 주인에게 물어보니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여기 원래 주인분이 한 달 전에 이 가게를 저한테 팔았어요.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헐값에 넘기더라고요.
저는 운 좋게 싸게 샀죠. 진수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한 달 전이면 자신이 계약하기도 전이었습니다. 윤희는 처음부터 이 가게를 팔 생각이었던 겁니다. 진수에게 돈을 받아 매장을 계약하고 바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것입니다. 진수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길거리에서 진수는 구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자전거 동호회 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혹시 윤희 씨 연락처 아시나요? 연락이 안 돼서요. 회장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윤희 씨요. 그분 한 달 전에 동호회 탈퇴했는데요. 외국으로 이민 간다고 그러던데요. 어디로 가는지는 말 안 하더라고요. 진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사기였던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윤희의 접근도, 사랑도, 눈물도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탄력 있는 몸매도, 동안의 얼굴도 모두 중년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한 도구였던 겁니다. 진수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고소장을 쓰며 윤희에 대해 이야기했죠. 하지만 경찰의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계약서나 차용증, 사기를 당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는데요. 진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돈을 현금으로 줬고 계약서도 차용증도 없었습니다. 진수가 윤희를 믿고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았던 겁니다. 연인 사이니까 그런 건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가 어렵습니다.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나마 상가 계약은 고객님 명의니까 그건 고객님 재산이긴 한데 문제는 대출금이 있어서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된 상가 대출금이 연체됐는데요. 이번 달분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원금은 2억이고 이번 달 이자가 300만 원입니다. 진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 명의로 받은 2억 원 대출, 그 돈을 윤희가 가져갔다는 것을, 그리고 월세도 3개월치가 밀려 건물주에게서 독촉을 받았습니다. 임대료 900만 원을 당장 입금하라는 내용 증명이 날아왔죠. 진수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은 5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퇴직금 8억 원이 1년 반 만에 거의 다 사라졌죠. 진수는 그날 밤 소주를 마시며 울었습니다. 59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억울하고 분하고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당할 수 있었을까? 왜 조금만 더 조심하지 못했을까? 왜 증거를 남기지 않았을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 진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걸 털어놓았죠. 13살 어린 여자를 만났고 사랑에 빠졌고 돈을 줬고 모든 걸 잃었다고. 아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집은 괜찮으세요? 진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건 살고 있는 아파트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아파트마저 곧 위험에 빠질 운명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걸 털어놓은 후 진수는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암담했죠. 매달 갚아야 할 대출 이자만 300만 원, 밀린 월세까지 합치면 당장 1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통장에는 5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진수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이미 연체 기록이 생겨서 신용등급이 떨어진 상태였죠. 더군다나 상가 대출이 진수 명의로 남아있어 추가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진수는 사채를 알아봤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자가 너무 높았습니다. 월 10% 1천만 원을 빌리면 매달 1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대출 이자와 월세를 내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진수는 결국 사채를 썼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 석 달이 지났습니다. 사채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른 곳에서 빌렸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또 빌렸습니다. 눈덩이처럼 빚이 불어났죠. 진수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60세가 넘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죠. 경비직을 알아봤지만 이미 자리가 없었고 청소일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결국 진수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10,000원,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하루 8만 원, 한 달에 200만 원 남짓. 그 돈으로 사채 이자 100만 원, 상가 대출 이자 300만 원을 내야 했는데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진수의 빚은 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매일 전화를 걸어왔고 은행에서는 대출금 회수 절차를 시작했다고 통보했습니다. 결국 진수는 살던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세가 5억 원이었지만 금매로 내놓으니 4억 5천에 팔렸죠. 그 돈으로 상가 대출 2억, 사채 3억을 갚고 나니 남은 돈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진수는 손에 쥔 돈 5천만 원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나머지 돈은 당분간 생활비로 쓰기로 했습니다. 진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50평 아파트에서 6평 원룸으로 인생의 추락이었습니다. 원룸에서 첫날 밤 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5년 직장 생활, 정년까지 다니고 퇴직금 8억 원 받고 50평 아파트에서 여유롭게 살던 사람이 1년 반 만에 6평 원룸에서 혼자 누워있게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창문 밖으로 다른 건물의 벽만 보였습니다. 햇빛도 잘 들지 않았죠. 좁은 방, 낡은 화장실, 부엌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싱크대 하나. 진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복수를 생각했습니다. 윤희를 찾아내서 응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죠.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고 윤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진수는 사설 탐정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죠. 성금으로만 500만 원, 진수에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며 진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똑같이 정년퇴직한 친구들은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며 여유롭게 사는데 자신은 60세에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게 참담했죠. 어느 날 새벽 단골 손님 한 명이 진수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 나이에 야간 근무 힘드시겠어요? 진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건강관리도 하고 돈도 버는 일석이조죠. 하지만 그날 밤 진수는 편의점 창고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줄은 몰랐죠. 정년 퇴임 후 새로운 삶을 꿈꿨는데 이제 남은 건 원룸 월세와 편의점 야간 알바뿐. 그런데 그날 밤 운명처럼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전거 동호회 회장이었습니다. 진수 씨, 혹시 윤희 씨 찾고 계세요? 진수는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네, 찾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연히 윤희 씨를 봤어요. 강남 고급 레스토랑에서 남자랑 같이 있더라고요. 아주 친해 보이던데요. 진수는 즉시 물었습니다. 어느 레스토랑인가요? 회장이 주소를 알려줬고 진수는 다음 날 바로 그곳으로 갔습니다.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진수가 윤희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그런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며칠을 기다린 끝에 윤희를 발견했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윤희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와 팔짱을 끼고 레스토랑에서 나왔죠. 윤희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수에게 보여주던 그 미소, 탄력 있는 몸매는 여전했고 동안의 얼굴도 그대로였습니다. 진수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내 인생을 망친 저 여자에게 똑같은 고통을 돌려주겠다고. 진수의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희를 발견한 후 진수는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덤비면 또다시 당할 게 뻔했죠. 진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윤희를 미행했습니다. 편의점 일이 끝나면 몰래 윤희를 따라다녔죠. 일주일을 관찰한 결과 윤희는 자신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남자를 낳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 이름은 강민호.
60세의 전직 은행원 진수처럼 정년퇴임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윤희는 강민호와 자전거를 타고 커피를 마시고 식사를 하며 친밀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윤희와 보냈던 시간과 똑같았습니다. 진수는 강민호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처럼 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생기면 안 됐죠. 진수는 강민호에게 접근했습니다. 우연을 가장해 같은 카페에 앉아 말을 붙였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강민호는 친절하게 대답했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진수는 강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강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나보다 한참 어린 여자분인데 정말 착하고 좋은 분이에요. 진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혹시 그분 이름이 뭔가요? 김윤혜 씨라고요. 아시나요? 진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모르는 분이네요. 그날 진수는 강민호에게 진실을 말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바꿨습니다. 강민호에게 말해봤자 믿지 않을 게 뻔했죠.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누군가 자신에게 윤희가 사기꾼이라고 했어도 절대 믿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요. 진수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윤희의 사기 행각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진수는 사설 탐정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다른 제안을 했죠. 성금은 드릴 수 없지만 윤희를 잡으면 그녀에게서 받아낸 돈이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탐정은 흥미로워했습니다. 얼마나 큰 건인데요. 진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고 윤희가 지금도 같은 수법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탐정은 수락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보수만 확실하면 오히려 재미있다고 했죠. 그렇게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탐정은 윤희의 과거를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죠. 윤희의 본명은 김윤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선이었죠. 46세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 나이는 52세, 6살을 속인 겁니다. 동안의 얼굴과 철저한 몸매 관리로 10살은 어려 보였지만 실제로는 진수와 겨우 7살 차이였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 15년간 최소 12명의 남자들을 같은 수법으로 속였습니다. 모두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정년퇴임한 남자들이었죠. 윤희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자전거 동호회뿐 아니라 등산 동호회, 골프 동호회, 테니스 동호회, 중년 남성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외로운 남자를 찾아 접근했죠. 타겟 선정도 치밀했습니다. 정년퇴임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배우자가 없거나 별거 중인 사람, 자녀가 멀리 있거나 관계가 소원한 사람,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접근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조직도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최소 3명, 각자 역할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매물을 알아보고 허위 계약서를 만들고, 한 명은 서류를 위조하고 각종 신분증을 만들고, 한 명은 돈을 세탁하고 해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완벽한 범죄 조직이었죠. 탐정은 윤희의 과거 피해자들을 하나하나 찾아냈습니다. 그들의 진술을 받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피해 금액은 총 80억 원이 넘었습니다. 15년간 12명에게서 80억 원을 가로챈 겁니다. 탐정이 모든 증거를 진수에게 건넸습니다. 과거 피해자들의 진술서, 윤희가 사용한 가짜 신분증들, 돈을 빼돌린 계좌 내역, 허위 계약서들, 모든 게 담긴 파일이었죠. 진수는 이 증거를 들고 다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과거 피해자들도 함께 고소에 참여했고 탐정이 모은 자료들이 완벽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희의 계좌 추적, 공범들 신원 확인, 과거 사건들 재조사,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윤희가 체포됐습니다. 강민호와 데이트를 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혔죠. 강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사기꾼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죠. 진수는 경찰서에서 윤희를 마주했습니다. 윤희는 진수를 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오빠 이게 얼마만이에요? 그 뻔뻔함에 진수는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왜 이랬어요? 왜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윤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근데 오빠만 당한 게 아니에요. 다들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당한 거예요. 오빠도 그랬잖아요. 13살 어린 여자가 오빠를 좋아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믿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 말에 진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희의 말이 어느 정도 맞았으니까요. 자신도 욕심이 있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게 기분 좋았고 자랑스러웠고 그래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제 욕심도 있었죠. 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사람 인생을 망가뜨린 건 당신이에요. 당신은 대가를 치러야 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과거 피해자들이 모두 증인으로 나섰고 윤희의 죄상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15년간 총 12명에게서 80억 원을 가로챘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윤희는 재판정에서도 뻔뻔했습니다. 저는 사랑했어요.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요. 돈은 그냥 받은 거예요. 사기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검사는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왜 15년간 12명을 동시다발적으로 만났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왜 돈을 받고 바로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왜 가짜 이름과 가짜 나이를 사용했습니까? 윤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총 80억 원과 이자를 더해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윤희가 숨겨둔 돈은 거의 찾지 못했습니다. 해외 계좌로 빼돌렸는데 추적이 불가능했죠. 공범들도 체포됐지만 돈의 행방은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진수는 결국 자신의 돈을 거의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1억 원 정도만 겨우 회수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만족했습니다. 적어도 윤희가 처벌받았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강민호는 진수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았다고. 진수가 아니었으면 자신도 모든 걸 잃었을 거라고 진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고 자신의 복수가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재판이 끝난 후 진수의 인생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과거 피해자들이 진수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모두 비슷한 처지였죠. 윤희에게 속아 큰 돈을 잃고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 그들은 서로 위로하며 힘을 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이준석 씨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같은 피해자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면 어떨까요?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들끼리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도우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수는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습니다. 혼자 부끄러워하고 숨어 있기보다는 함께 힘을 모으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사기 피해자 자조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엔 7명으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죠. 윤희에게 당한 사람들뿐 아니라 다른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도 찾아왔습니다. 진수는 이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숨기지 않았습니다. 59세의 13살 어린 여자에게 속아서 8억을 잃었다고, 50평 아파트에서 6평 원룸으로 이사했다고,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한다고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털어놓으니 마음이 편해졌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비슷한 패턴으로 당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외로움을 이용당했고 사랑에 눈이 멀었고 결국 모든 걸 잃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하지만 이들은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서로를 응원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진수는 이 모임의 대표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사기 예방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 가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조심하라고 당부했죠.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죠.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강연 중에 한 60대 남성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도 요즘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분이 있는데 오늘 강연 듣고 보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조심해야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진수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날 때마다 사람들이 다가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덕분에 조심할 수 있었다고, 당신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진수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고 예방이 된다는 게 의미 있었죠. 1년쯤 지났을까요? 진수는 작은 책을 썼습니다. 제목은 59세의 배신, 자신의 경험을 담은 일종의 경고서였습니다. 13살 어린 여자에게 어떻게 속았는지, 어떤 신호들을 놓쳤는지, 어떻게 복수했는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고 정식으로 책이 출간됐습니다. 책은 예상외로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공감했고 조심해야겠다는 사람들이 교훈을 얻었죠. 특히 정년 퇴임을 앞둔 중년 남성들 사이에서 필독서가 됐습니다. 진수는 방송에도 출연했습니다. 아침 프로그램에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했고 사기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외로움을 이용한 로맨스 스캠의 위험성, 나이 차이가 큰 연애의 맹점들, 동거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 진수는 자신의 실패를 교훈 삼아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 방송을 본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게 힘든 일을 용기 있게 나누시다니 존경스러워요. 아들의 말에 진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아니라는 게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얼마 전에 한국 지사로 발령받았어요. 다음 달에 가족 데리고 한국 들어가요. 우리 함께 살아요. 아버지, 원룸은 너무 좁잖아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진수는 기뻤습니다. 손주들도 볼 수 있고 아들 며느리와도 함께 살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며 진수는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정년 퇴임 후 새로운 삶을 꿈꾸며 자전거를 시작했고 윤희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모든 걸 잃고 바닥까지 떨어졌죠. 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복수를 완성했고 같은 피해자들을 모았고 자신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수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모르는 것이라는 걸. 59세에 모든 걸 잃었지만 62세에 새로운 의미를 찾았죠. 돈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동료들과의 연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얻는 보람, 그리고 가족의 사랑. 이사 가는 날, 진수는 작은 원룸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3년간 살았던 6평, 이곳에서 수없이 울었고 절망했고 다시 일어섰죠. 이제 이곳을 떠납니다. 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러 진수는 문을 닫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안녕. 여기서의 모든 기억들아. 문을 나서는 진수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3년 전 윤희에게 모든 걸 빼앗겼을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죠. 이제 진수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주들과 뛰어놀고 아들 며느리와 함께 저녁을 먹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다른 사람들을 도울 겁니다.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외로움에 지친 중년들이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진수의 강연은 계속될 것입니다. 책도 계속 팔리고 방송 출연도 계속될 것입니다. 진수의 인생은 59세에 한 번 무너졌지만 62세에 더 단단하게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갈 준비가 됐습니다.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진수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59세에 모든 걸 잃었지만 결국 더 의미 있는 삶을 찾아낸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그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낯선 사람의 과도한 친절, 너무 완벽한 타이밍의 만남, 계속되는 금전 요구, 이런 신호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온다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당신이 매력적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퇴직금이 매력적인 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꼭 이야기하세요. 객관적인 조언이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박진수 씨처럼 사기를 당했더라도 인생이 끝난 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